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폭염일수가 평년보다 닷새가량 늘어난다는 예측이 나왔죠. 찌는 듯한 열기를 식혀줄 선풍기. 전기료 부담도 에어컨보단 덜하죠.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시원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 효과 때문에 시원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풍기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는 그 방법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상한 소문의 시작은 바다 건너 중국 땅이었습니다. 지표면 온도가 무려 75도. 모래 위에 둔 달걀이 익을 정도죠. 찜통 더위에 항저우의 한 기숙사에선 페트병으로 간이 에어컨을 만들었고 이것은 얼마 안 돼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有吗？哎呦，确实是和空调似的，一吹出来凉湿湿的。 병 몇 개를 붙였을 뿐인데 시원함이 에어컨과 맞먹을 정도라는데요. 선풍기로 에어컨 효과를 낸다고 해서 이름하여 선풍컨으로 불리고 있죠. 야, 머리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요. 노즐 효과죠. 그래서 풍속이 빨라지고. 기체를 빠른 속도로 분출해야 할 때 쓰이는 노즐을 떠올려 보세요. 유체들은 이런 좁은 틈을 통과할 때 속력이 더 빨라진다는 베르누이의 원리가 있습니다. 고로 페트병을 붙인 선풍기 바람은 속도가 비교적 빠를 수밖에 없겠죠. 이 선풍기의 바람 속력이 더 빨라지게 되면은 땀의 증발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면서 좀 더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소문 속 선풍기는 정말 바람 속도와 체감 온도에 변화를 가져올까요? 자, 일반 선풍기와 비교를 통해 풍속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페트병을 달지 않은 선풍기죠. 1초당 이동하는 바람의 속도는 2.5. 나뭇잎을 흔들 정도의 바람이겠네요. 그럼 거기에 이 페트병들을 붙이면 과연 얼마나 빨라질까요? 에어컨에 버금간다는 시원함이 눈에 띄게 빨라진 풍속 때문일지 앞서 한 방법 그대로 바람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초당 이동하는 바람의 속도가 3.7로 별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럼 체감 온도는 어떨까요? 그 답은 찜질팩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페트병을 달지 않은 상태에서는 30.7도에서 1도가량 떨어졌지만 페트병을 달았을 때는 28.3도까지 온도가 더 많이 낮아졌습니다. 일명 선풍컨이 온도를 더 낮춘 데엔 줄 톰슨 효과라는 게 숨어 있다는데 대체 어떤 현상일까요? 줄 톰슨 효과는 압축된 기체가 좁은 틈을 통과할 때 온도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줄 톰슨 팽창은 낮은 온도에서 물건을 차갑게 하거나 얼리는 냉장고의 작동 원리라는데요. 그렇다면 선풍컨을 회전시켰을 경우 에어컨 못지않은 시원함을 기대해도 좋을 듯한데 어떤가요? 그건 어렵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선풍기로 에어컨 효과를 낼 수 있다던 선풍컨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바로 페트병을 통과하기 때문에 압축된 상태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100기압 이상이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대기압은 1기압이잖아요. 그거보다 100배 이상 높은 압력일 때는 성립이 돼요. 따라서 줄 톰슨 효과에 의한 온도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100기압이 채 되지 않는 낮은 기압만이 문제는 아니라는데요. 열교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공기는 빨리 지나가고 나니까 열교환에 대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실외기에는 열을 식히는 응축기가 포함되어 있고 덕분에 우리는 에어컨의 찬 바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풍기는 어떤가요? 응축기가 없죠. 하지만 그 대신 페트병을 붙여서 바람의 속도를 높인다면 그 시원함이 배가 되진 않을까요? 바람의 속력이 빨라지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의 땀의 증발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증발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라서 체열을 빼앗아서 달아나기 때문에 좀 더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험 과정 중에 알게 된 또 다른 사실. 페트병을 단 선풍기는 방 온도를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높였다는 겁니다. 바람을 넓게 퍼뜨리지 않고 좁게 모으는 서큘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페트병을 붙인 선풍기로 에어컨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자, 이 방법은 어떨까요? 캔이 선풍기에서 나오는 열기를 방출한다는 소문은 이런 게 있어요? 보시다시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럼 캔 대신 얼린 생수병이라면 어떨까요? 기대와는 달리 습도를 높여서 쾌적함은 둘째치고 불쾌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선풍기는 선풍기 바람을 쐴 때 시원하다. 네. 우리가 골짜기에 앉아있을 때 시원 바람이 시원하다 하고 골짜기를 벗어나면 더위를 느끼는 것과 똑같은. 선풍기는 선풍기일 뿐 선풍기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선풍기가 에어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가지고 자꾸 이제 그 뭔가 궁리하려고 하는 창의적인 노력은 하면 안 됩니다. 그 노력으로 다른 걸 해야죠. 선풍컨으로 비롯된 선풍기를 둘러싼 각종 소문. 어떤 방법으로도 에어컨 효과는 거둘 수 없습니다. 네. 여름철엔 낮이고 밤이고 성가신 일이 참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이것.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1위에 꼽힐 정도로 위협적인 존재죠. 이제 뇌에도 그 바이러스를 옮겨서 내사시키는 그런 바이러스 등등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병원체를 지닌 모기가 문제인 거죠. 말라리아도 있고 지카 바이러스, 덴기열 뭐 이런 거. 1년에 세계적으로 한 40에서 5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매해 모기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쟁과 테러보다 더 많은 약 7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는데요. 국내에도 무려 56종이 번성하는 만큼 퇴치 방법은 온 국민의 관심사죠. 특히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모기에 엄청 잘 물리거든요. 그리고 모기가 한번 물리면 모기 알러지처럼 이게 땡땡 붙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뿌리는 살충제와 모기향, 건강을 위해 손수 만든 각종 용품까지 보이는데요. 천연 오일을 활용한 모기 기피제, 소주랑 계피를 활용해서 만든 거. 팔찌에도 여기도 이제 시트레나 오일이 함유된 이런데 이제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배수구에 유충 이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도 저는 좀 뿌리는 편이고요. 요즘은 때가 때인 만큼 문제가 될 만한 장소 곳곳에 기피제나 살충제를 수시로 뿌려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는 이 새로운 방법도 시도하고 있답니다. 모기 트랩인데요. 비누랑 설탕을 활용한 모기 트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누를 푼 물에 설탕만 넣었을 뿐인데 이게 모기를 잡는 덫이 된다는 거죠. 인터넷에선 이미 집에서 제조하는 모기약으로 꽤 유명하다는데요. 과연 원리가 무엇인지 잠시 들어볼까요? 이 용액의 원리는 설탕의 달콤한 향으로 모기를 유인하고 비누에 있는 계면 활성제가 모기의 호흡기를 막게 하여 퇴치하는 원리입니다. 뛰어난 후각으로 먹잇감을 찾는 암컷 모기가 정말 이 덫에 걸려들까요? 독한 어떤 지방 성분을 분비해내는 그런 채취들, 그다음에 이제 피부에서 발산되는 온도, 이산화탄소, CO2 가스에 대해서도 이제 반응을 하고요. 특히 유인되는 것은 인간이 땀을 흘리면서 나오는 CO2, 1차적으로. 그렇다면 관건은 흡혈욕구를 자극하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느냐일 텐데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에서 널리 알려진 방법 그대로 용액을 만든 뒤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그 결과는 가히 놀라웠습니다. 처음에 805ppm이었던 농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1185ppm까지 높아진 건데요. 소문처럼 비누와 설탕이 반응해 이산화탄소가 생성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산화탄소를 모기는 진짜 호흡으로 오인할까요? 모기가 든 망 속에 해당 용액을 넣고 움직임을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결과부터 공개합니다. 이 한 마리 빼곤 단 한 마리도 턱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았는데요. 다소 의외의 결과죠. 효과가 좋다라고 할 정도로 유인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있다 보면은 불리하고. 모기가 탁월하게 감지하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간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모기를 이렇게 좀 CO2로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드라이 아이스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뭔가 발효시켜가지고 CO2를 만들어내가지고 모기를 유입한다. 그 CO2 양이 되게 아마 좀 적은 양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산화탄소를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에서 고체로 바꾼 드라이 아이스 정도는 돼야 모기를 꿰어낼 수 있다는 거죠. 1185ppm으로는 택도 없겠네요. 차라리 그런 비누를 이용해가지고 트랩을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 비누로 한 번 더 몸을 땀을 제거하거나 잘 씻어주면 오히려 그것이 더 모기를 덜 물리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0m 밖에서도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모기를 피하려면 씻는 게 상책입니다. 한간의 꿀벌의 멸종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데 반대로 모기는 불필요한 생명체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아마 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때마침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위스키 또는 코코넛 향의 비누를 쓰면 모기에 덜 물릴 수 있다는데 이거 사실일까요? 리모넨이라고 하는 향료가 있는데요. 만약 향을 내는 성분인데 약간 이제 살충 능력이 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모기 기피 효과가 있는 걸로 좀 알려져는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증해 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비교를 위해 비누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넣은 후 모기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예상한 대로 손을 넣기가 무섭게 달려드는데요. 아이고. 자, 이제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해야죠. 모기를 쫓는데 효과적이라는 코코넛 향 비누입니다. 이걸로 깨끗이 손을 씻으면 눈에 띄게 모기가 꼬이지 않을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망 속에 손을 넣은 뒤 모기의 움직임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소문과는 조금 다른 반응이죠. 비누를 사용하든 말든 물리긴 매한가지인데요. 비슷비슷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과연 무엇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그거를 고농축으로 해서 막 기피제로 칙칙 쓰면 워낙 농도가 진하니까 그 모기 기피하는 퇴치하는 효과가 좀 나는 거지. 비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소량 넣는 거고, 리몬이라는 성분을. 그리고 실제 우리가 다 씻겨내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류의 양은 너무 미미하고, 그거로 인한 모기 퇴치 효과를 본다는 건 사실은 너무 어렵죠. 이산화탄소를 유발하는 모기덫이 자칫 모기를 불러 모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름철 골칫거리 어떻게 피해야 좋을까요? 땀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보면 여러 가지 냄새들이 나오는데 같이 어울려져서 좀 더 많이 이제 유인시키는 협력 효과. 내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고 있고. 선풍기 바람에 강한 바람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모기가 근접하지 못한다. 선풍기 바람을 약하게 틀어놓고 자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선풍기에 아주 약한 바람도 효과적이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물렸다면 얼음찜질도 잊지 마세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어디를 가든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인파 때문인데요. 모두가 마냥 즐겁기만 하면 좋으련만 그 후가 걱정스럽다고요? 붓고 빨개지고 통증 있고 구토나 설사나 열나거나 몸살, 오한 이런 전신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여름철 바닷속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부작용이 이리도 많이 생길까요? 한간에는 이로 인해 죽는 환자의 비율이 무려 50%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살을 먹는 박테리아로 불리는 이것, 정체부터 똑똑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름하여 비브리오 블리피쿠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세균일 텐데요. 흔히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거나 덜 익혔을 때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죠. 그런데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도 이 균에 감염될 수가 있다고요? 미생물이 잘 자라는 환경은 일반적으로 온도, 염도, pH, 습도, 영양분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더운 여름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해수면의 농도가 높아 있는 경우고, 우리 미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고,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위험 요소가 노출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시사철 바다에 살지만 해수의 염도나 온도에 따라 증식 속도는 천지 차이라는데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바닷물의 온도에 착안해서 56시간 동안 관찰해 봤는데요. 자, 먼저 가장 낮은 온도에서의 결과입니다. 미생물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비브리오도 따뜻해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20도를 훌쩍 넘는 여름철 해변이라면 천국이 따로 없겠죠. 이맘때면 비브리오 블리피쿠스가 유독 많이 발생하는 이유인데요. 닿기만 해도 감염되는 건 아닌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상처가 있는 곳이면 그 비브리오 블리피쿠스라는 균이 상처를 통해서 침범할 수 있으세요. 피부에 그냥 염증 정도로 생기고 끝날 수 있는데, 면역주 환자들은 피부 간염 통해서 전염이 되면 폐혈증으로 진행이 되고 사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괴사성 근막염 생기면서 다리 절단하고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새우를 먹다가 새우의 뾰족한 부분에 찔렸을 경우에 손을 절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신을 하고 바닷가에 갔을 경우에는 비브리오 블리피쿠스에 오염이 돼서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몸에 상처가 있다면 입수는 피하는 게 상책이겠네요. 이래도 비브리오 폐혈증이 남의 나라 이야기 같다면 집중해주세요.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00건 미만이긴 하지만 보고는 되고요. 사망자도 20-30건 정도 보고되는 합니다. 신나게 물놀이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는 꼭 씻어라. 상처가 있으면 소독을 해라. 그리고 잘 말려줘라. 그러면 최대한 예방을 할 수 있다. 물놀이를 실컷 즐겼다면 깨끗이 씻고 제대로 말려주세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소문입니다. 물속에서 헤엄치고 노는 것도 좋지만 모래찜질 즐기려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모래사장이 수상하다고 합니다.
백사장에 피부 사상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맨발로 걸었다간 무좀 같은 피부병에 시달릴 수 있다는데요. 얼핏 들으면 다소 황당하지만 실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채취한 시료 100개 중에 21곳에서 균이 검출된 겁니다. 무좀에 걸린 사람이 지나간 자리를 만에 하나 내가 다시 밟았다면 그 균이 내 발로 옮겨올 수 있을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모래사장에 굉장히 많은 무좀균들이 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걸 밟았을 경우에 감염될 수는 있겠죠. 모래 윗부분은 떼약볕 아래에서 바짝 마른 상태로 유지되기 쉽지만 그 속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조금만 파보면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식중독 일반적으로 일으키는 뭐 대장균, 뭐 비브리오균 이런 것도 잘하고 무좀 일으키는 이제 피부 사상균 이런 애들도 잘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런 균들이 자라기 쉬운 조건이거든요. 실제 바닷가 모래엔 피부 사상균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균이 발견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과거의 기사를 보면 반대로 바닷가의 모래가 오히려 무좀 등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 종일 자외선이 내리쬐는 데다가 염분까지 있으니 오히려 균이 사멸할 것 같은데요. 뭐 소금물이니까 소독이 된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세균이나 그런 무좀균들이 죽는 환경은 아니에요. 햇빛이나 바닷물의 염도로 균 제거는 불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답니다. 우리 모래사장이라는 건 굉장히 오픈된 자연 환경이고 자연스럽게 이런 다양한 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좀균이라는 게 사실 감염이 된다고 바로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깨끗이 씻고 잘 건조시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하네요. 기저질환이 뭐 간경화라든지 당뇨 이렇게 상처가 잘 나도 감각이 떨어져서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해산물도 섭취하는 것도 꼭 익혀 드시고 또 바닷물에 들어가시는 것도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놀이 전엔 혹여 상처 난 곳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물놀이 후엔 깨끗이 씻기 꼭 잊지 마세요.